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가 143명 나왔습니다. 닷새 연속 세 자릿수인데요.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감염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네, 먼저 오전에 나온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3명입니다. 닷새 연속 세 자릿수입니다. 143명 가운데 128명이 국내 지역 발생이었는데요. 수도권이 70% 가까이 되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새로운 집계를 발표할 텐데요. 어제 정오 기준 서울 강서구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는 모두 43명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된 확진자는 6명 늘어서 모두 23명이 됐고요. 또 충남 천안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주로 요양병원 같은 이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감염 지역이나 장소가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 발병이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고 먼저 감염된 사람을 접촉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20%입니다. 지역도 장소도 다양해지면서 방역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남 화순에서는 한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접촉자들이 광주 그리고 전남에서 잇따라 확진됐고 광주에서는 유흥업소와 관련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2, 3주 안에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그리고 전남 순천, 강원 원주는 이미 자체 판단으로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80명 넘게 나온 수도권에서는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여전합니다. 내일부터는 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근무자 1명이 그제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의 동료와 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산구와 국군복지단은 현재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이 지난달 29일 처음 확진된 강남구 역삼역 관련해선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들은 지인 모임과 식사 모임 등을 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41명입니다. 서울시는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실내 환경 청소와 소독 등 시설 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날이 나흘이나 지속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과 학교, 모임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고 해외를 통한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면 확진자 수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내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요양시설, 철도역 등 공공장소에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처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정식 취임한 뒤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전 첫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는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 북핵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협력 확대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속한 만남에 대한 공감도 이뤘습니다. 양측은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말에 기소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기소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보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추 장관이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결재선상에 있는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 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를 제재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 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잇단 죽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가격을 올린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논의가 주목됩니다. 우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 근로시간 제한과 택배비 인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택배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와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택배 가격 인상 계획도 나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배송 수수료가 필요한데 택배 가격을 올려야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택배 가격 인상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큰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대책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세제 혜택이 6개월 연장됩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간에서 임대인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을 포함하고 민간 금융회사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 상품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세부 기준과 상품은 다음 달 초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연체 경감 등의 혜택 역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인하는 경우 정부가 교부세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로 5,915명의 임대인이 42,977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점차 소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명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942명입니다. 신규로 138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05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11월 12일 오늘 12시 기준으로 주요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현재까지 총 1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43명입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해서 11월 9일 이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발견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4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즉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환자 발생 동향 및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드리면 국내 환자 발생은 서울이 35.5%, 경기도가 28.2%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고 기존 수도권 중심 외에도 충남의 천안, 아산, 강원도 원주, 경남 창원 등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지역에서 집단 발생이 35.5%,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20.2%, 해외 유입 및 관련이 20.2%, 그리고 병원, 요양병원에서가 10.5% 순이며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유행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전체 확진자 중 20, 30대의 구성비가 지난 9월에는 22% 수준이었지만 11월 현재 잠정 분석 결과 31.4%로 점차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와 관련된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항체 치료제 경우 현재 경증과 관련된 일상 임상 시험은 최근 마무리되어서 약제의 안전성과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확인된 바 있고 임상 2상, 3상의 임상 시험에서는 목표를 300명으로 한 경증 중등증 확진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13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이 등록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도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11월 3일 기준으로 60명 모집에 11명이 등록되어 있고 임상 기관은 12개소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가 확진자의 임상 시험에 대한 모집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으며 확진자분들 그리고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점점 추워지는 또 추워질 날씨로 인해서 실내 생활이 증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내에서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더욱 당부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시설에서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수시로 환기 소독 그리고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정 기업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개발과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무적인 소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현재 중간 결과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마도 또 다른 백신 개발 회사의 중간 평가 결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당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입니다.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전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하여 백신의 사용은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이자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최우선적으로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기본입니다. 또한 백신 도입과 접종은 시행의 편리성, 또 적시에 이를 대량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운송 체계 등 종합적으로 모든 면이 사전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른 나라, 즉 유럽이나 미주의 나라들과는 차별되게 상대적으로 잘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물량 확보 노력과는 별개로 백신의 안전성, 특히 접종 후 부작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앞서가는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까지 보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침착하게 천천히 대비하면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개별 기업과 논의 중인 사항들은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전략상으로도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거듭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국에서는 유용하고도 효과성이 높은 백신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현재처럼 유행 억제 상황이 지속되고 또 혹시나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없이도 지역사회 산발적 감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비록 백신에서 낭보가 들린다 하더라도 실내에서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등 좀 더 개인위생 수칙의 경각심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나흘에 걸쳐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 관련 5개 나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날인 오늘 신남방 정책을 고도화한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아세안 측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오늘도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과정도 다시 쟁점이 되는데요. 국회 소식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도 특수활동비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야당은 우선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 없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추 장관에게 과거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오늘 회의에서 적법하게 결산 심사까지 끝난 과거 사용 내역을 다시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활비가 영수증 제출 없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적법한 예산 통제 과정은 있다면서 법에 따라 사용한 뒤 결산 심사를 받았고 국회에서 이미 결산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또 국회 예결위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보위가 심사하는 정보 예산까지 합쳐서 질의하는 건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도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원전 가동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여서 둘 사이 진술 내용이 다소 어긋난다며 감사 보고서엔 강하게 질책했다고만 기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로 사건이 불거진 지 8년여 만입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피해자 유우성 씨와 아버지, 여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이 청구한 위자료 4억 8천만 원 가운데 국가가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북한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민으로 한국에 위장 침투해 탈북민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 정보기관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여동생은 입국 직후인 2012년 11월부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반년 가까이 지내며 조사관들의 회유와 협박 속에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 중 증거로 낸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도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유 씨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2015년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배상 판결에 대해 유 씨는 피해 배상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간첩 조작 사건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일반 공급 30% 물량에 한해 소득 요건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됩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소득 요건이 현행 120%에서 140%로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일반 공급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130%까지 완화됩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서비스에서 오전 한때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튜브는 오늘 오전 9시 전부터 2시간 남짓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장애는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측은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오전 11시 10분쯤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은 17.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18도 등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없이 맑은 하늘입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저녁 무렵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밖에 영동과 영남에 이어 서울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대기가 정체돼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오후에 경기와 충남,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고 서울과 강원 영서, 충북과 전북 지역에서도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가 19도, 광주가 2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